네, 안녕하세요. 어, AWS 빌더스 코리아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강인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존 EKS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전 시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 제가 준비한 세션은요, 오전에 한 45분 정도 제가 EKS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설명들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핸즈온 랩을 통해서 관련된 기술들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우선 쿠버네티스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들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클러스터 관련된 오토 스케일러의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의 라이프 사이클과 같이 했던 처음 초기부터 같이 사용했던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AWS가 그 오픈소스로 내놓은 카펜터라고 하는 오토스케일러에 대한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 카펜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이후에 오토스케일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 오버 프로비저닝을 먼저 해놓는 방법이라든가 커스텀 매트릭을 통해서 오토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 그 캐다라고 하는 그런 어, 오픈소스의 오토스케일링 기능들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쿠버네티스의 오토스케일링입니다. 오토스케일링은 크게는 파드의 오토스케일러와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이 파드가 CPU나 메모리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파드를 수평 방향으로 파드의 개수를 늘리는 방향이 호리젠탈 오토스케일러고요. 파드의 부족한 리소스들을 뻥튀기를 튀긴다고 하죠. 크게 만들어서 CPU나 메모리를 크게 만든다거나 작게 만드는 방법의 벌티컬 파드 오토스케일러, 그리고 파드가 꽉 차서 더 이상 증설을 할 수 없을 때 노드를 증설시킬 수 있게 하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와 카펜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간에 보시는 영역이 이렇게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AWS로 보면 EC2가 되겠죠. 거기 안에 CPU가 vCPU가 4장짜리가 4코어가 있는 노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두 개의 노드에 두 개의 파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드가 실행이 됐는데 이 파드의 CPU가 꽉 차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파드의 사용량들을 뒤쪽에 설명드리겠지만 C Advice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컨테이너의 CPU와 메모리의 사용률들을 어, 리포팅하게 되고요. 얘네들을 매트릭 서버라고 하는 서버를 통해서 이 매트릭 정보들을 갖고 와서 매트릭 정보를 호리전탈 파드 오토스케일러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15초에 한 번씩 긁어서 내가 정한 스레치홀드, 그러니까 CPU를 예를 들면 60% 이상, 메모리가 70% 이상 이렇게 사용되면 파드를 늘려라 라고 하는 정책을 수립하셨다면 호리전탈 파드 오토 스케일러에서 리플리카 셋을 증설해가지고 증가시켜서 새로운 파드를 늘리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파드를 늘리게 되면 이미 가용한 노드가 있기 때문에 파드들이 이렇게 새롭게 증설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호리젠탈 파드 오토스케일러는 파드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드가 더 증설이 돼서 서비스를 안정하게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의 파드가 더 증설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증설시킬 수 있는 노드가 없기 때문에 파드가 펜딩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펜딩 상태의 파드들을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주기적으로 스캔을 하고 있다가 펜딩 파드가 발생을 하면 노드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의 노드 숫자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AWS는 이런 것의 구현체인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숫자를 2개에서 3개로 증가시키게 되면 노드가 하나 더 증설이 되고요. 증설된 노드에
파드가 바인딩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쪽 영역을 보시면 파드가 증설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쪽 영역은 노드가 증설되는 영역입니다. 이제 파드와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조금 더 딥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파드를 증설시키는 호리존탈 파드 오토스케일러, 파드를 좀 더 크게 만드는 벌티컬 오토스케일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내려가서 딥하게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호리존탈 파드 오토스케일러는 파드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드의 개수를 늘립니다.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죠. 버티컬 파드 오토스케일러는 파드의 크기를 늘립니다. 메모리나 CPU를 더 크게 만든다거나 내지는 더 작게 만드는 것을 버티컬 파드 오토스케일러라고 합니다. 이 동작 방식을 보시면 밑에의 노드에 큐블렛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의 컴포넌트 중에 C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서요. 이 C 어드바이저는 이 노드의 CPU나 메모리 내지는 컨테이너의 CPU나 메모리 같은 자원 활용률들을 계속 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블렛이 10258, 250 매트릭이라고 하는 이런 엔드포인트에 이 매트릭 정보들을 계속 서빙을 하고 있고요. 매트릭 서버가 이런 매트릭 정보들을 긁어서 계속 매트릭 서버에 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호리존탈 파드 오토스케일러라고 하는 컨트롤러는 15초에 한 번씩 metric.k8s.io라고 하는 API를 호출하게 되고요. 이런 호출은 쿠버네티스의 API 서버에서 어그리게이터를 통해서 매트릭 서버의 데이터들을 호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API 콜이 이렇게 릴레이가 되는 구조고요. 매트릭 서버에서 게더링 되어 있던 정보들을 호리존탈 파드 오토스케일러에 전달합니다. 그럼 이 호리존탈 파드 오토스케일러가 이미 정해져 있는 룰보다 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리플리카 셋을 증설시켜서 파드의 개수를 늘리게 되고요. 이 늘린 파드가 이렇게 각각 노드에 증설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건 뒤쪽에 커스텀 매트릭도 이런 방식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매트릭 서버를 통해서 매트릭 데이터들을 게더링 해가지고 HPA가 긁어오는 구조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뒤쪽에 이제 커스텀 매트릭을 이용해서 오토스케일 하는 방법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HPA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파드를 좀 더 크게 만드는 벌티컬 파드 오토스케일러의 구조입니다. 벌티컬 파드 오토스케일러 컴포넌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파드의 사용량들은 동일하게 매트릭 서버가 이렇게 매트릭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고요. 사용자가 VPA를 설정하게 되면 VPA에 recommend라고 하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어서 매트릭 서버에서 자원 활용들을 읽어서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들을 읽어가지고 CPU와 메모리의 사용량들을 요구사항들을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사용량보다 한 15% 정도 더 많은 양들을 레커멘데이션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레커멘데이션을 VPA 업데이트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파드를 종료시키고요. 파드가 종료가 되게 되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가 컨트롤 루프로 돌면서 파드를 다시 생성을 합니다. 이때에 어드미션 컨트롤러, VPA의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으로 제공되어 있는 파드의 스펙을 추가해서 적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PA를 이용하시게 되면 파드가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VPA는 운영 상황에서 쓰신다기보다는 제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얼만큼의 자연 활용률을 사용할지 판단하시는 용도로 오토로 설정하지 않으시고 매뉴얼로 설정하신 다음에 이 레커멘드 값만 읽어서 파드에 적용하시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VPA를 적용하실 때는 오토로 적용하시게 되면 파드가 내려갔다 올라온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드 오토스케일러의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중심에 있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입니다. 그 중에 먼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셨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의 기능들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문제점들, 제한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카펜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은 파드 오토스케일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파드 오토스케일러에 의해서 파드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pending 상태가 되고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호출해서 노드를 증설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쿠버네티스가 만들어지는 초창기부터 만들어진 오픈소스이고요. 그만큼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초기에 이 개념들이 쿠버네티스의 네이티브 향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여러 클라우드 업체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노드 그룹이라고 하는 추상화된 레이어를 두고 있고요. 추상화된 레이어를 가지고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노드 그룹의 숫자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AWS의 구현체인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추가시켜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숫자를 추가시켜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EC2를 호출하는 그런 EC2 API를 호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노드 그룹이라고 하는 중간에 레이어가 있고 걔를 AWS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호출하게 되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EC2를 호출하는 그런 다단계의 호출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쿠버네티스의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이 잘 활용되어 있지만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노드 그룹이라고 하는 추상화된 레이어 때문에 이런 제약사항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여기 증설된 파드의 리소스 사용량을 제가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CPU가 500mAh, 그러니까 0.5코어, 메모리가 128메가짜리의 파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펜딩 파드가 3개가 있게 되면 필요한 리소스는 1.5 vCPU, 메모리는 384메가 정도의 이런 노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노드 그룹을 16 vCPU하고 64기가 메모리의 용량을 갖고 있는 M5 4X 라지라고 하는 온디맨드 방식의 노드 그룹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노드를 증설시켜서 이 파드 3개가 전부 다 이 노드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유심히 보시면 1.5코어 384메가만 필요한 이런 노드가 필요한 건데 16 vCPU짜리 굉장히 큰 노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처럼 이 비용 압박을 받는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큰 노드 그룹이 사용되는 것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라이트 사이징한 2vCPU짜리 노드 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vCPU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4vCPU를 만드셔야 되고 좀 더 연장해 보면 8vCPU짜리 노드 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온디맨드보다는 스팟을 이용하시는 게 비용적으로 좋으시기 때문에 요거와 페어로 되는 스팟 관련된 노드 그룹들도 만드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좀 정리드리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AWS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 예시로 들어드린 게 요 4vCPU짜리 온디맨드에 여러 개의 인스턴스 타입들을 같이 집어넣으시고 스팟을 만드시고 컴퓨터 인텐시브한 노드 그룹을 만드시게 됩니다. 뒤쪽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각의 노드 그룹을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이 많은 노드 그룹 중에 어떤 노드 그룹에서 노드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가장 앞에 있는 요 기술한 요 노드 인스턴스 타입의 사이즈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 노드 그룹에 4V CPU짜리가 아니라 2V CPU짜리 인스턴스 타입을 앞에다가 기술하신 경우에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그 2V CPU짜리 노드 그룹이라고 인식하고 이쪽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노드가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내지는 심지어는 파드가 계속 펜딩 상태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히나 스팟 인스턴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하나의 인스턴스 타입만 기술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 타입, 같은 사이즈에 있는 인스턴스 타입을 기술하셔야 혹시라도 스팟이 배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문제점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 타입들을 기술하셔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드 그룹들이 필요하게 되고, 심지어는 베스트 프랙티스에서는 어베일러빌리티 존마다 노드 그룹을 갖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존마다 노드 그룹을 갖고 있는 이런 구조의 노드 그룹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런 노드 그룹들 때문에 클러스터 확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시큐리티 패치가 새로 나왔을 때 적용하는 단위가 이 노드 그룹이기 때문에 노드 그룹이 많게 되면 관리하는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고요. 특히나 쿠버네티스는 업그레이드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마다 새로운 버전들, 마이너 버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노드 그룹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노드 그룹이 많게 되면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카펜터는 이런 노드 그룹 베이스가 아니라 노드 그룹이 필요하지 않는 구조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의 기능들을 조금 더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이 두 개의 노드 그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V CPU짜리하고 8V CPU짜리. HPA에 의해서 펜딩 파드가 발생을 했고요. 이게 1코어 1V CPU짜리, 그러니까 4개의 V CPU가 필요한 파드 하나, 3개의 V CPU가 필요한 파드 하나, 이렇게 2개의 파드가 지금 펜딩 걸려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고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10초에 한 번씩 스캔 인터벌이 10초에 한 번으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10초에 한 번씩 돌면서 이런 펜딩 파드가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펜딩 파드를 찾아내게 되면 익스펜더라고 하는 설정에 의해서 이 4V CPU짜리를 만들지 8V CPU짜리를 만들지를 판단해서 노드를 증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4V CPU짜리를 만들어서 노드를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인딩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10초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권장하는 그 스캔 인터벌이고요. 얘를 좀 더 짧게나 좀 더 길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짧게 만드시게 되면 너무 자주 노드가 생성돼서 자원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너무 길게 되면 필요한 시간에 파드가 시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익스펜더를 통해서 어떤 노드 그룹들이 활용될 건지, 어떤 노드 그룹에서 노드가 만들어질 건지를 판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설정은 이렇습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의 디플로이먼트에 여기 익스펜더라고 하는 명령 파라미터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얘는 프라이어티 익스펜더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어느 노드 그룹을 설정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5가지 정도의 옵션들이 있고요. 제일 먼저 랜덤은 디폴트 값입니다. 설정하지 않으시면 무작위로 노드 그룹을 설정하게 됩니다. most 파드는 최대한 많은 파드가 들어갈 수 있는 노드를 판단하게 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리스트 웨이스트, 그러니까 낭비가 최소화되는 형태의 노드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것은 여러 노드 그룹 중에 먼저 이 노드 그룹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두실 수가 있고요. 비용이 가장 싼 구조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스는 AWS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리스트 웨이스트라고 하는 설정을 한번 보시면 낭비가 가장 적게 되는 노드 그룹을 선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V CPU짜리 노드 그룹과 8V CPU짜리 노드 그룹 2개가 있는 경우에
펜딩 파드의 총량이 3V CPU다라고 하면 8V CPU 노드 그룹을 만드는 것보다 4V CPU 노드 그룹을 만드는 게 훨씬 낭비를 최소화하는, 바인드가 됐을 때 유유 자원이 발생하는 율이 적은 그런 노드 그룹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3V CPU 같은 경우에는 이 4V CPU짜리 노드 그룹, 6V CPU인 경우에는 8V CPU짜리 노드 그룹을 찾도록 하는 게 리스트 웨이스트 익스펜더입니다. 프라이얼러티 익스펜더는 이렇게 컴피그 맵에 프라이얼러티를 주고요. 높은 숫자를 갖고 있는 프라이얼러티가 먼저 소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드 그룹을 먼저 쓰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노드 그룹에서 프로비저닝이 안 되면 그 다음 노드 그룹을 찾도록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팟 인스턴스와 온디맨드를 같이 쓰실 때 스팟을 먼저 사용하고 온디맨드를 사용한다거나, 내지는 그라비톤 같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인 노드 그룹들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에 차순위의 비용적인 노드 그룹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이런 순서를 우선순위를 두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익스펜더가 1.23 버전부터는 여러 개의 익스펜더를 이렇게 나열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의 파라메타로 프라이얼러티와 리스트 웨이스트를 이렇게 같이 주게 되면 우선 프라이얼러티에 의해서 먼저 걸러지고 그 이후에 리스트 웨이스트를 익스펜더가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컴피그 맵에 노드 그룹을 온디맨드와 스팟과 온디맨드 두 개를 비교하면 스팟이 훨씬 비용이 싸기 때문에 스팟을 먼저 쓰도록 만들고요. ARM CPU와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ARM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스팟 ARM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에 스팟 인텔, 온디맨드 ARM, 온디맨드 인텔 이렇게 순위를 주게 되면 가장 먼저 스팟 ARM이 제일 먼저 선정이 될 것이고요. 스팟 ARM 중에 2V CPU, 4V CPU짜리 두 개의 노드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프라이얼리티에 의해서 스팟 ARM이 먼저 선정이 되고 2V CPU나 4V CPU 중에 리스트 웨이스트, 그 중에 덜 낭비가 되는 노드 그룹을 선정하는, 그렇게 해서 프라이얼티도 주고 리스트 웨이트도 같이 주는 형태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은 굉장히 다양한 워크로드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 자체가 다 노드 그룹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드 그룹들을 구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게 되고요.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펜딩 파드가 발생하는 경우에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호출해서 AWS의 EC2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펜딩 파드 발생한 이후에 오토스케일링 그룹 API를 호출하고 그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API가 EC2를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다단계 호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라도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리트라이를 해야 되고, 이게 노드 그룹이 클러스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API 콜이 빈번해지면서 스로틀링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펜터는 중간에 펜딩 파드가 발생할 때 중간 과정을 없애고 EC2 API를 직접 호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던 노드 그룹이라고 하는 추상화된 레이어가 필요하지 않고 카펜터는 직접 EC2 API를 호출해서 EC2를 프로비저닝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중간 단계를 없애고 중간 마진을 없애고 빨리 프로비저닝하기 때문에 카펜터가 훨씬 더 빠른 성능에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유연하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카펜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펜터는 AWS가 주도하는 오픈소스이고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입니다. 네, 쿠버네티스 네이티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카펜터가 기존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갖고 있던 제약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룹을 없앴습니다. 노드 그룹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운영적인 측면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드 그룹이 없이 쉽게 노드를 증설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동을 하고 대규모의 클러스터에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보실 텐데요. 우선 펜딩 파드가 5개가 있을 때 기존의 노드에 두 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러면 스케줄러가 이 2개를 스케줄링 할 겁니다. 좀 노드에 들어가라라고 바인딩을 할 것이고요. 스케줄러가 더 이상 스케줄링 할 수 있는 노드가 없기 때문에 이 펜딩 파드는 언스케줄러블이라고 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 언스케줄러블한 파드가 있는 경우에 언스케줄러블 파드가 있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행하게 되고요. 카펜터가 이 이벤트에 트리거링 돼서 반응을 해서 EC2 API를 직접 호출하고요. 이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위에 있는 노드보다 조금 더 작은 노드를 만들어서 좀 더 라이트 사이징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 인스턴스에 노드를 바인딩 시킵니다. 바인딩 시키는 건 스케줄러가 하는 거고요. 그 노드에 파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이런 3개짜리를 위해서 별도의 노드 그룹이 있어야 됐다 그러면 카펜터는 이 3개가 필요한 자원 사용률을 보고 3개에 맞는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랑은 다르게 EC2와 긴밀하게 EC2 플릿 API를 직접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10초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펜딩 파드가 있는지를 검출해냈다 그러면 카펜터는 언스케줄러블 파드가 있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워치하고 있다가 이 워치한 이벤트에 의해서 트리거닝이 돼서 빠르게 이 노드들이 10초를 기다릴 필요 없이 노드들을 바로 프로비저닝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여러 노드 그룹들이 아니라 자동으로 계산해서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파드를 만드신 경우에 파드가 EC2D,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의 퍼머넌트 데이터를 담당하는 ECDD의 이 파드가 파드의 생성이 파드의 생성이 기록이 되고요. 파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API 서버가 이벤트를 발행합니다. 새로운 파드가 발행이 됐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행이 되고 스케줄러가 이런 이벤트를 워치하고 있다가 계속 새로운 노드에 바인딩을 할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노드가 없기 때문에 언스케줄러블한 상태로 파드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케줄러가 언스케줄러블이라고 하는 상태를 기록하게 되고요. API 서버가 언스케줄러블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행을 하게 되면 카펜터가 이 이벤트를 워치하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워치하고 있다가 언스케줄러블한 파드들이 들어가야 될 EC2 노드를 찾게 되고 그 EC2 노드를 EC2 플릿 API에 호출을 해서 create 플릿이라고 하는 API를 호출해서 EC2를 생성하도록 만들고요. 그러면 EC2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올라오게 되면 이 스케줄러는 계속적으로 스케줄링을 하려고 하는 스케줄링 루프를 돌고 있다가 새로운 자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노드에 파드를 바인딩해서 바인딩 앤 파드가 큐블렛에 의해서 올라오는 그런 구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펜터는 크게는 4개의 업무를, 4개의 액티비티, 4개의 메커니즘으로 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워칭을 하는 겁니다. 계속 설명드리지만 쿠버네티스의 스케줄러가 발행하는 언스케줄러블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계속 워치를 하고 있고요. 워치하다가 언스케줄러블 파드가 발행이 되게 되면 파드 스펙에 있는 컨스트레인트, 예를 들면 얼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할지, 노드 셀렉터가 있는지, 어피니티나 털러넌트,
내지는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와 같이 이런 컨스트레인트, 제약사항에 맞는 노드가 어떤 노드인지를 찾는 작업을 카펜터는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진 노드들을 또 여러 개의 노드 그룹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를 프로비저닝을 하는 단계가 EC2 플립 API를 호출하는 단계가 프로비저닝이고요. 나중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던 노드의 파드들이 다 삭제가 돼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노드들이 있게 되면 이런 노드를 삭제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워칭에서 이벤트를 통해서 파드가 필요한지 노드가 필요한지를 노드가 필요한지를 계속 검출하는 게 워칭이고요. 새로운 어떤 노드들이 만들어져야 될지를 판단하고 만들고 없애는 작업, 이렇게 네 가지의 작업을 하는 게 카펜터입니다. 카펜터의 기능 중에 재미있는 기능이 콘솔리데이션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습 쪽에서 조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의 노드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노드들이 활용률이 낮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노드와 작은 노드로, 이렇게 큰 노드와 작은 노드로 만들게 되면 활용률도 높게 되고 비용이 좀 더 저렴하다라 그러면 카펜터가 얘네들을 통합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파드들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콘솔리데이션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얘를 반복해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와 카펜터를 좀 비교 드리면 좀 전에 보셨던 그림처럼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10초에 한 번씩 돌면서 스캔 인터벌에 의해서 10초에 한 번씩 돌면서 펜딩 파드가 있는지를 검출해내고 익스펜더에 의해서 노드들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에 의해서 트리거링이 되게 되고요. 제가 어떤 노드 그룹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자원 활용률을 보고 거기에 딱 맞는 라이트 사이징한 노드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카펜터를 이용하실 때는 두 개의 개념을 더 아셔야 되는데요.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것과 노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건 EC2를 올려야 되는데 그 EC2를 어떤 타입의 EC2를 올릴 것이냐. 저쪽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에서 노드 그룹으로 이게 구성했던 거를 이제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구성하신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로비저너의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이 프로비저너는 컴퓨터를 좀 더 유연하게 여러 타입들을 라이트 사이징에 맞는 타입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런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CRD로 구성을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성하실 때 우선은 베어메탈은 적용이 되지 않고 VM 중에 어떤 VM들을 이용할 것인가 설정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거의 읽힙니다.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CRD의 requirement라고 하는 곳에 인스턴스 패밀리, 어떤 인스턴스 패밀리들을 어떤 세대를 쓸 것이냐, 이렇게 in이라고 하시면 요 중에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not in이라고 하면 걔를 제외한 나머지들, 다른 타입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여기서 인스턴스 패밀리는 M5, C5, R5 정도를 사용할 것이고 존은 East West 2A와 East West 2B라고 하는 존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제약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패시티 타입, 그러니까 온디맨드를 쓸 것인지 스팟을 쓸 것인지 내지는 어떤 아키텍처를 이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AMD를 이용할 것인지 ARM을 쓸 것인지 이렇게 쓰게 되면 두 개를 다 쓴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타입들을 어떤 걸 쓸 것인지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프로비저너입니다. 그러면 그 EC2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게 노드 템플릿이라고 하는 설정인데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 AMI, 아마존 리눅스 2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 커스텀 AMI를 만드셔서 여기에 그 AMI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특정 서브넷이나 시큐리티 그룹을 바인딩해서 그 EC2가
이런 특정 서브넷이나 이런 시큐리티 그룹에 같이 바인딩 될 수 있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고, 시작할 때 올라올 수 있는 유저 데이터들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이 EC2가 올라올 때 필요한 초기화 작업들을 설정하시는 게 노드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습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개념적으로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거는 어느 타입의 EC2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노드 템플릿은 그때 올라올 때 EC2가 어떤 AMI를 쓸 것인지, 초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EC2 내부의 설정들을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EKS, 특히나 EC2 같은 것들을 이용하실 때는 온디맨드뿐만이 아니라 스팟을 쓰시는 게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은데요. 스팟을 쓰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스팟이 다시 회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AWS는 2분 먼저 스팟 터미네이션, 스팟 인터럽션이라고 하는 노티피케이션을 날리게 됩니다. 이런 노티피케이션에 반응해서 빠르게 다른 노드들을 만드셔가지고 그런 워크로드를 이전하셔야 되는데요.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팟 인터럽션에 반응해서 기존의 노드들을 격리시키고 거기에서 돌고 있던 파드들을 안전하게 다른 다른 노드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습에서, 그러니까 스팟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런 스팟 인터럽션에 관련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카펜터에 내재되어 있고요. 그건 실습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팟 인터럽션 워닝이나 내지는 스케줄 체인지 헬스 이벤트, 터미네이션 이벤트, 스탑 이벤트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이벤트 브릿지에서 이벤트를 받아서 SQS에 저장하게 되고요. 이 SQS를 카펜터가 계속 구독하고 있다가 이게 SQS에 큐가 쌓이게 되면 그때 해당되는 EC2를 격리시키고 컨던 듀레인을 하는 작업들을 카펜터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지금까지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카펜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오토스케일링과 관련되어 있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더 어드밴스드한 전략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버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쉽게 이해하시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이벤트를 할 때 굉장히 클릭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리퀘스트가 갑자기 스파이크한 리퀘스트가 발생할 때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빠르게 파드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올라오는 거는 노드 있고요. 노드가 올라오는 데는 아무리 빨리 오토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 30초 정도 안정화되는 데까지 30초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벤트 같이 마케팅 이벤트 같이 시초를 다투는 이런 서비스에서는 EC2로 천천히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오버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일부 노드를 먼저 만들어 놓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가용 공간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리퀘스트가 스파이키하게 올라오는 경우에 파드들 거기에 빨리 프로비저닝 하는 기법이 오버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는 게 직관적으로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노드가 3개가 있고요. 그 안에 프라이얼러티라고 하는 거를 보통 파드의 프라이얼러티는 제로인데요. 여기에 프라이얼러티가 -1, 좀 더 낮은 프라이얼러티의 깡통 파드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파드가 생성이 되면 이 프라이어티가 낮은 파드가 퇴출이 되고요. 쫓겨나고 거기에 새로운 파드가 바인딩이 되고 이 쫓겨난 파드 같은 경우에는 펜딩이 걸리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나 카펜터가 새로운 노드를 띄워서 미리 노드가 먼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드 같은 경우에 새로운 파드들이 호리존탈 파드 오토스케일러에 의해서 증설이 되게 되면 여기에 비어있는 여기 유유 자원에 파드가 바인딩돼서
굉장히 빠르게 스파이키한 리퀘스트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오버 프로비저닝 기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광군제나 뭐 11절 같은 마케팅 이벤트에 좀 더 유연하게 빠르게 노드들을 증설해서 서비스를 제공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프로비저닝 기법도 몇 개의 이런 깡통 파드를 둘 것인지를 손으로 설정하는, 매뉴얼로 설정하는 게 굉장히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많은 노드들을 구성하시는 케이스에서는 3개의 노드에 하나 정도의 증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율에 맞춰서 증설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프로포셔널 오토스케일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예시에서는 3개의 노드당 하나의 파드를 만들라, 내지는 여기에 하나씩의 코어라고 하면 12코어당 하나의 오버 프로비저닝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설정을 하시게 되면 지금 2개의 큰 그룹이 있으니까 깡통 파드를 2개 만들어서 3대1 비율로 증설시키는 거죠. 계속 증설이 돼서 9개가 됐다 그러면 이 깡통 파드도 3개가 되는 그런 비율에 맞춰서 빠르게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프로포셔널 오토스케일링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커스텀 매트릭인데요. 앞에서 제가 매트릭 서버를 통해서 CPU나 메모리가 CPU나 메모리를 꽉 쓰게 되면 호리존탈 파드 오토스케일러가 작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아쉬운 거는 매트릭 서버는 CPU나 메모리 같은 시스템의 사용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CPU나 메모리에 의해서 증설이 되는 건 상대적으로 이미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가용률이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CPU나 메모리가 꽉 차서 동작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커스텀 매트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커스텀 매트릭 기반으로 뭔가 반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리퀘스트 카운트처럼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왔느냐, 그런 사용자들 때문에 CPU와 메모리가 꽉 찬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들어온 비율에 따라서 1초에 몇 리퀘스트 카운트가 어떻게 증가하느냐를 여기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매트릭으로 노출하고요. 그 매트릭을 불러와서 거기에 맞춰서 호리존탈 파드 오토스케일러를 동작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커스텀 매트릭 K8s IO라고 하는 커스텀 매트릭을 호출하게 되면 이 예시에서는 프로메테우스를 까셔가지고 프로메테우스가 그런 커스텀 매트릭을 스크래핑 해가지고 프로메테우스의 아댑터라고 하는 API 서버가 커스텀 매트릭 API를 서빙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파드를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커스텀 매트릭이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커스텀 매트릭은 실습을 하지 않겠지만 이제 실습 예시가 저희가 제공드릴 거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런 커스텀 매트릭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매트릭은 클러스터 안쪽에서 발생하는 커스텀 매트릭을 통해서 트리거링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익스터널 매트릭 API는 외부에 있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에 있는 다른 매트릭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도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SK 같은 카프카의 토픽에 따라서 토픽이 꽉 차게 되면 그 큐에 차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설을 해라, 이런 방식을 구현하실 수 있는 게 커스텀 매트릭입니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캐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벤트 기반으로 이런 오토스케일링을 구현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MySQL이라든가 카프카, 레디스 내지는 RabbitMQ 같은 외부의 이벤트 소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이벤트 소스에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캐다가 판단을 해서 호리존탈 파드 오토스케일러를 증설하도록 하는 방법이 캐다입니다. 이 캐다는 이미 많은 외부 리소스들과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에 이런 익스터널 매트릭 방식으로도 구현하실 수가 있지만 익스터널 매트릭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스크래핑을 본인이 해와야 되는 그런 인티그레이션을 하셔야 되는 데 반해서 캐다는 이미 인티그레이션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캐다를 이용하시면 설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오픈소스 진영에서 다르게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